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타락과 진화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치신학적 관점에서 타락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아담의 타락이 정치신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자를 소개해드리면요. 이분 윌리엄 카바노프 이분은 이 책의 편집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9장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번은 데폴 대학교 가톨릭 연구교수 겸 세계 가톨릭 및 다문화신학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분의 전공은 정치신학, 경제윤리학, 교회론 등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노트르담 대학에서 학사, 캠브리지 대학에서 석사, 듀크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의 저서가 꽤 많은데요. 대략 제목만 살펴보면 정치학, 경제학 이런 데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을 먼저 살펴보면 초기 근대 정치 이론에서 타락의 운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세속화의 정치적 계보를 추적하며 연구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정치에서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저자는 타락이 태조한 데는 과학적 뿌리가 아닌 정치적 뿌리가 있으며 초기 근대 정치 이론에서의 타락의 자연화는 근대 국가의 출현 및 신학과 정치학의 결별, 그리고 신학과 자연과학의 결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타락이 무시되는 게 아니라 타락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다뤄지는 데에는 정치적인 뿌리가 있다, 영향이 있다 라고 하는 거고, 타락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근대 국가의 출현과 신학과 정치학이 어떻게 결별해 가는지, 그리고 신학과 자연과학의 결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입증하고자 하는데 본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과학, 정치학, 신학의 세 분야가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 사물이 존재해야 하는 방식의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타락이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 이 세 분야에서 잃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꼭 필요할까?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이 세 분야가 어떻게 대화를 가능할까? 이런 고민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중세 정치 이론에서 타락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아담의 타락 이야기는 전통적인 기독교 정치 이론의 기본 토대였고, 강제적인 정부가 필요한 이유나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타락했다라고 보는 거죠.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사람들을 통제하려면 강한 정부가 필요했고, 그래서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현상.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야기가 정치에까지 연결이 되어 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정치 이론에서 인간 본성은 타락 이전의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다 할 때 그 본성이 타락 이후의 본성보다는 타락 이전의 현상을 말하는 거죠. 교보시대 및 중세 주석가들은 인간이 자기 동료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적 동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또 타락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교보시대나 중세 주석가들은 그 본성적으로 인간의 본성, 남을 사랑하고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이 본성이다라고 보았던 거고, 타락은 염세주의적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악은 자연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소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타락했으니까 우리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염세주의적인 그런 교리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타락을 했잖아요. 우린 타락한 이전의 상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타락은 자연스러운 거냐, 이게 불가피한 거냐, 그런 건 아니다. 우리 타락은 언젠가 극복되고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교보시대부터 중세까지 강제적인 정부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정부가 인간의 타락했기 때문에 주어진 거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었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그 교부시대부터 중세까지는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종속되는 현상의 기원이 바로 타락이다. 그래서 그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든 그 종속되는 그런 현상의 기원을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성적 존재가 비이성적 피조물 외에는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끼리 서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지배당하고 이런 것을 바라지 않으셨다는 거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봅니다.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상태로 창조되었다. 타락은 역사를 종말론적으로 보게 해준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로운 상태로 창조되었는데 죄의 결과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타락은 그 역사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종말의 때에 본래의 모습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지배하고 지배당하지만 우리는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종말의 때에는 자유로운 상태의 모습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타락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암브로시우스나 그레고리 1세, 세비야 이시도레, 그레고리 7세 모두 하나님이 강제적인 정부를 제정하셨지만 이는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사회성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필요해진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사회성이 손상되어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정부를 만드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담의 타락이라는 것이 그 세속 정부의 정당화에 대한 하나의 근거로서 작용하기도 했던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들이 서로를 지배하는 방식은 노예제와 인간의 올바른 행복 내지 공동선을 위한 목적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지배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노예제처럼 그런 방식의 지배가 있고요. 공동선을 위한 목적으로의 두 가지 그 지배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 노예제는 타락 이전에 아담의 타락 이전에가 노예제가 있었다라고 당연히 볼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 후자 공동선 행복 내지 공동선을 향한 이러한 목적, 이러한 상태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적합하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정부의 기원을 무죄 상태에서 찾지만 타락은 그의 정치 이론에서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정부는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하고 이는 강제적인 정부를 요구합니다. 타락 이후의 사람에게는 강제적인 방식이 필요하죠. 타락 이전의 정부는 강제적인 정부가 아니라 사람들을 인도하는 정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제처럼 이렇게 지배하는 방식의 정부가 있겠고 통치가 있겠고 그리고 공동의 선을 이루어 가는 그런 목적을 가진 어떤 지배 구조가 있을 텐데 타락한 이후에는 이런 노예제적인 방식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타락 이전에는 공동선을 위한 그러한 그 지배 방식이 가능했겠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아퀴나스가 설명하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난해한 걸 설명할 때 항상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그 말도 맞지만 이러한 의미에서는 내 말이 맞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논리를 다 풀어가는 독특한 제 신학대전의 글쓰기 방식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설명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타락은 인간의 본성을 두 종류로 설명한다고 아퀴나스는 봅니다. 첫째로 죄 짓기 이전 상태로 진실성을 지닌 본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무능한 인간 본성은 불가피하거나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짓기 이전의 상태의 진실성을 지닌 본성 그리고 타락 이후의 부패한 본성 그렇다면 그 부패한 본성은 불가피하거나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본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세 초대 교보에서부터 중세까지 쭉 봤고요. 이제 홉스의 리바이어던의 등장과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의 타락이라고 했는데 그 영어식으로는 The Fall of the Fall에서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fall, 그러니까 그 점점 중요도를 잃어가고 쇠퇴해간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저자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 타락이라고 하는 교리가 이제 점점 중요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의 타락이라는 개념은 자연과학이나 진화론이 등장하기 전에 새로운 자연주의적 정치학을 창조하려는 근대 초기의 시도 속에서 퇴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아담의 타락 이야기는 자연과학 혹은 진화론이 등장하기도 전에 인간의 자연주의적인 정치학을 설명하려는 그런 데에서부터 타락의 중요성은 점점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신학이 아닌 인간의 경험 위에 당위보다 현실 위에 정치학을 세우려고 시도한 첫 번째 근대 유럽인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 하면 군주론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신학이 아닌 인간의 경험 위에 당위보다 현실 위에 그 정치학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프란체스코 데 비토리아라고 하는 분은 도미니크회 수도사인데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통해 확립하신 자연법에 정치적 권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도시와 공화국들의 원시적 기원은 자연이 인간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인간 안에 심어 놓은 장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는 정부가 죄로 인해 도입된 것이라는 주장과
무죄 상태는 다른 사람들의 통치에서 자유로운 상태였다 라는 주장을 둘 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들어왔다는 그 주장, 기독교적인 주장과 무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에 사람들의 통치에서 자유로운 상태였다. 그러니까 죄가 없었던 상태는 통치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주장을 다 거부하면서 인간의 도시와 공화국들 그것의 기원은 결국 인간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인간 안에 심어놓은 장치로 이해했습니다. 이제 홉스로 넘어오면 이제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최초의 근대적인 정치 이론가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학 연구를 성경에 기반해서 자연주의적 기반으로 옮기려 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종교를 인간들이 만든 현상으로 이해했고요. 그리고 정치 이론을 본격적인 과학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그 마커릴라나 로스 아르스는 이런 식의 평가를 하고 있고 하지만 매슈 로즈는 리바이어던 정치학이 성경의 정치학이며 하나님의 지상 정부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바이어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종교를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과학의 영역으로 들여오라는 사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맞는 정치학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이 논문의 저자는 이 후자의 내용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홉스는 당시 이제 왕당파하고 의회파가 있었는데 이제 왕권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섰던 분이었죠. 그래서 당시 그 목숨 피해서 목숨의 위협을 그래서 유배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찰스 2세가 왕이 오게 되면서 다시 와서 했지만 사실 이분은 왕권을 강화하는 그 입장을 보였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 왕권이라는 것이 신이 줬던 그런 왕권이라기보다 그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공동의 약속으로 왕권을 부여해준 우리를 다스리도록 권력을 준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의회파들이 주장하는 부분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은 이제 왕당파이면서 의회파의 기본적인 논리를 제공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 뒤에 이제 로크가 이분의 사상을 좀 물려받기도 합니다. 홉스는 정치적 권위를 존재를 정당화하는 내러티브의 일부로 타락 이야기를 주로 자연 상태의 개념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는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바이어던은 그 욥기에 나오는 바다 괴물이잖아요. 그런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 상태, 그러니까 인간이 뭐 타락 이후로 그렇게 됐다라기보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타락이냐 아니냐 타락은 별로 이제 중요하게 홉스에게 다가오지 않고 자연 상태라는 그 자연 상태 그 자체가 바로 전쟁의 상태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지 말고 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홉스에게 자연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연법은 오직 하나님이 그 법칙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법으로 모든 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신이 지켜라고 명령한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신은 잘 보이지 않고 타인은 직접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국가가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때까지는 오직 내부의 법정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강제하지 않는 한 그 내면의 법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럼 사람들은 안 지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법은 제재가 없으므로 법을 시행할 강제적인 정치 권력의 등장을 기다린다. 사람들이 자연법만으로 다 따르고 하면 사실 국가 권력이 필요 없을 텐데 절대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이 자연법을 지킬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홉스에게 타락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아담의 타락이 인간의 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 이런 얘기는 아담에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 그 자체가 전쟁 상태로 보는 거죠. 그가 전쟁 상태로 묘사하는 자연 상태는 타락 이전의 상태도 이후의 상태도 아닙니다. 홉스는 아담의 죄가 오직 왕에게만 속한 권력인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로챈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아담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왕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인데 아담이 그 선과 악을 알고자 하는 욕망에 선악과를 따먹었다. 선악의 기준은 왕의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본질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행동이 정의가 될지 불의가 될지의 여부는 행정장관의 권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행정장관, 왕 같은 존재가 이 일을 해라고 시켜서 그 일을 했으면 그 일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죠. 그 사람 시키는 것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 일이 정의인지 불의인지 결정은 오직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선과 악에 대한 개인의 지식은 모든 정보를 붕괴시키지 않고는 허락될 수 없다. 그래서 각자 개인이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라고 판단하는 순간에 너무나 사회가 혼란해진다. 그래서 그 모든 정보를 다 없어져서 판단할 기관이 없을 때에만 개인의 선악에 대한 판단이 허용돼야지, 그냥 각 개인마다 선악의 판단이 다 허용되고 자기 나름대로 선악을 판단한다면 이 사회는 완전히 망가진다. 그래서 그러한 선악을 판단하는 권리는 오직 그 행정장관이, 즉 왕권을 가진 사람이 판단해야, 법원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각자는 그것을 판단할 판단하면 안 된다. 국가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 상태는 만인에 의한 투쟁 그런 상태로 홉스는 보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이제 시티즌이라고 하는 시민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필머와 로크에 대해서 볼 텐데, 먼저 로버트 필머는 왕에 대한 성경 본문을 분류한 것에 근거해서 왕권에 대한 이론을 세우는 대신에 아담을 창조 때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적 조건을 해석하는 열쇠로 삼아서 왕권에 대한 이론을 자연 속에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해서 왕권이 이래서 중요하다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을 분석한 거죠. 아담을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머에게 왕권은 아담의 자연적이고 사적인 지배권의 확장이다. 그러니까 필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스려라, 자연세계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러한 명령한 것들이 왕권, 어떤 힘을 갖는 것을 의미했고, 이것이 이어져서 지금의 왕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 필머에게도 아담의 타락이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는 아담이 온 땅을 지배할 절대 권력을 부여받는 왕이었다.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라고 하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절대 권력을 부여받은 왕이었음을 말하고, 동시에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와에 대한 벌 또는
해산의 고통을 느낄 것이고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정부에 대한 최초의 인정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라는 표현처럼 어떠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인정해 준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동의는 잘 안 되죠. 로크도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담은 다른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부여받은 게 아니다 라고 로크는 이제 필머에 반대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대한, 아담은 수고하고 고통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담이 그 왕의 지위를 갖는 것을 다스리는 것으로 허용하는 그런 본문은 아니다 라고 로크는 반대를 합니다. 로크는 수많은 사람이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누구도 본인을 대신해서 행동하거나 본인의 대표자가 되도록 허락한 적이 없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후손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상을 거부합니다. 원죄의 교리죠. 그래서 아담이 인간을 대표한다고? 나를 대표한다고? 나도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다고? 아니, 나는 아담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아담에게 나를 대표할 만한 자격을 부여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담이 나를 대표해?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타락 교리를 이제 거부합니다. 기독교 합리성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로크는 각 사람이 태어날 때의 자연적인 자유를 강조합니다. 누구든 스스로 어떤 서약 내지 약속을 했건 간에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도 그의 자녀나 후손을 구속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가 다 따르는 건 당연한 거지만 어떠한 계약이 그의 자녀나 후손까지도 그것에 얽매여서 그들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을 구속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의 대물림 같은 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크는 원죄라는 책과 타락 이전과 이후의 인간 책을 통해서 타락의 실제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건이 있었다라는 건 부정하지 않지만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필연성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변경된 것이 아닌 자연적인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는 불멸했을까? 우리는 지금도 불멸했을까?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죽는 것은 자연적인 조건이다. 그러니까 사라진 건 뭐냐면 단지 불멸성에 이를 기회였다. 아담과 하와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만들어졌다. 우리가 똑같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있었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쫓겨나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기회를 놓쳐서 불멸성의 기회를 잃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기회조차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라진 것은 불멸성에 이를 기회가 사라진 거지 우리가 원래 불멸하는 존재는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죄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죠. 로크는 홉스와 반대로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보지 않았고 막 투쟁하고 전쟁 상태로 본 것도 아니고 필머처럼 복종의 상태, 왕의 권력에 의한 복종의 상태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을 실행하는 일이 각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 원래 내추럴한 어떤 상태. 타락을 논하기 전에 그 원래 본래의 상태에는 자연법을 실행하는 일이 각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로크에게도 타락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그 지배하라 다스리라라는 본문과 타락 이후를 연결시키면서 그는 끊임없이 수고, 불평등, 공유주의 사유화는 타락의 증상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과 자연이 창조 세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방법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신 이야기나 그 남녀의 관계, 출산 이런 부분들이 그 타락 이후에 뭔가 대단히 바뀌었다라기보다 그냥 타락과 관계없이 그것이 창조 세계를 잘 활용하고 통치하기 위한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제공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로크의 교육학적인 저작들은 인간의 성향을 타락이 아닌 자연의 결과로 간주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로크는 이제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왜 인간이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제가 예전에 철학을 공부할 때 이제 교직 과목도 좀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전 로크에 대한 얘기 그 세미나를 좀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로크에 따르면 아이들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켜야 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인간은 사실 노는 걸 더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인간 능력의 한계는 타락의 결과라기보다 천사와 짐승 사이의 중간적 위치로 창조된 몸을 가진 피조물에 대한 자연적 한계의 결과이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떠한 특별하게 그 지위가 강등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그러한 존재였고 우리 피조물에 내재한 그런 한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로크에게 성경은 인간 이성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치 이론은 타락 이전과 이후의 삶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자연 상태와 자연의 결함을 치유하는 수단이 되는 사회 계약에 대한 설명에 의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말한 아담의 타락 이야기가 정치에 어떻게 이용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상태와 자연의 결함을 치유하는 수단이 되는 사회 계약의 설명에 의존하고 아담의 타락을 이용해서 인간의 본성이나 이런 걸 설명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 카바노프의 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홉스와 로크는 자연주의적 기반 위에 새로운 정치학을 정립하려 했기에 근대 정치 이론의 창시가들로 간주되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정치 이론이든 경제 이론이든 다 이제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됐던 시기였는데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점점 성경과에서 떨어져서 본래의 이론으로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론의 창시자들로 간주합니다. 타락은 종말론적인 자연 개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타락은 자연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종말 타락이라는 것은 타락 이전의 순간이 있는 거고, 그리고 타락 이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종말에 가서는 타락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거나 완성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타락 이야기는 당연히 우리 우주 만물, 이 자연의 어떤 목적, 언젠가 회복될 거야, 언젠가 새로워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타락 이야기가 퇴조한 것은 단순히 유치한 이야기를 확고한 자료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타락 이야기가 정치에서 더 이상 논의가 안 되는 것이, 별로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는 것이 그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해서 대체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타락의 퇴조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제 과학적 현상이 아닌 정치적인 현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얘기할 때 이제 과학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과학의 등장으로 인해서 중요도가 밀려나고 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정치적인 현상에서부터 이것에 대한 반론이나 이것에 대한 다른 현상, 다른 이해들이 싹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의 대부분은 정치학처럼 신학으로부터 분리되어 이제 종말론적, 목적론적 언급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즉 과학에서 종말론이나 어떤 목적론을 언급하진 않죠. 그래서 앞으로 과학과 신학의 반목은 해소되고 진화와 타락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이 저자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딱히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하지만 이분이 말하려는 의도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 그 정치학에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배제하고 인간의 본래의 본성은 무엇이었을까? 자연 생태는 무엇이었을까? 왜 인간에게 정치가 필요하고 왕이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쭉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초기에는 항상 그 정치 권력이 필요한 이유가 당연히 그 인간의 아담으로 인해 타락했고,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을 잡아주려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왕권이 필요하고, 그래서 왕권은 결국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필요한 것으로 초대 교부 시대 때부터 이렇게 이해해 왔는데, 이제 홉스나 로크로 뒤로 이어오면서 이들이 정치를 설명할 때에는 아담의 타락은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고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인간의 본래 자연 상태에는 어떤 거였을까? 물론 그 자연 상태가 전쟁의 상태였다고 보는 홉스도 있고, 꼭 그런 상태는 아니다 라고 보는 로크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이해 방식이 있지만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중요한 것은 정치를 이야기할 때 아담의 타락 이야기는 이제 뒤로 물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야기의 쇠퇴를 이야기하면서, 아담의 타락 이야기가 정치에서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설명할 때 성경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굳이 우리가 이제 과학을 받아들이면서 그 신학을 얘기할 때 굉장히 충돌되는 부분이 진화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그 타락 이야기가 정치에서 물러난 것처럼 이 과학을 논할 때에도 이 타락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면, 뒤로 물러나고 쇠퇴한다면 그 과학과 그 신학을 함께 논하는 것, 진화와 타락을 함께 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제안 정도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그 9장과 10장에서 다음 주 한 주 더 마지막 한 주 더 다룰 텐데, 이 두 장은 좀 어찌 보면 그 분리 입장에서 다소 설명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막 둘을 열심히 노력해서 묶어볼까라고 했던 게 그동안에 이제 여러 학자들의 작업이었다면, 정치학이 신학에서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과학도 그 신학하고 이렇게 얽혀져서 충돌할 게 아니라 서로 독립돼서 분리돼서 나가면 서로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의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장에서 다음 장에서는 그 제목 자체도 그 과학과 종교의 갈등은 항상 나쁜 것인가, 10장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보게 될 텐데 다소 분리적인 입장에 있어서 명백하게 딱 동의는 되지 않지만 정치학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 과학을 이렇게 해석하면 충돌하지 않을까라고 한 하나의 단서, 정치학자 입장에서 타락을 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해 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논문에 의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장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고요. 그럼 다음 주에는 10장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